안녕하세요, 나수지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ETF가 꼭 패시브일 이유도 없고 펀드라고 다 액티브인 건 아닌데 이 보통은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ETF 상품이 굉장히 많았죠. 근데 이 펀드랑 ETF는 자산을 운용하는 그릇,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담아서 운용을 해주는데 어떻게 운용을 해줄 거냐, 펀드를 만들어서 그냥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냐, 그렇다면 펀드고, 그냥 그 펀드를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직접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사고팔게 만들 거냐, 이 자산을 운용하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액티브와 패시브는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골라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게 액티브 운용 방식이고, 패시브 운용 방식은 그냥 처음에 정해놓은 지수, 그 법칙대로 운용을 하는 게 패시브 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은 꼭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펀드일 필요도 없고 또 패시브 ETF일 필요도 없지만 이 주로 액티브 펀드 그리고 주로 패시브 ETF가 상품 중에 굉장히 많았죠. 먼저 액티브 펀드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ETF는 펀드와 다르게 매번 실시간으로 일간 단위로 종목이 공개가 되고 또 그 비중까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액티브 ETF,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엣지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을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시장에 알려진다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. 또 투자자들이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운용했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매번 실시간으로 종목이 결정되는 공개되는 ETF보다는 좀 펀드랑 궁합이 액티브 운용이 잘 맞은 게 있었고, 또 ETF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덱스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게 ETF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 ETF, 채권형 ETF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S&P 500이라는 인덱스 펀드를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볼까?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게 ETF였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시브 ETF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이렇게 ETF가 패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형, 테마형, 원자재, 채권, 그리고 리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영역을 좀 확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액티브 펀드도 ETF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거래 못할 게 뭐 있냐. 직접 자산운용사가 액티브 펀드를 ETF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직접 팔면 왜 안 되겠냐?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 액티브 ETF입니다.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를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 액티브와 패시브,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ETF라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사실 이 액티브 ETF라는 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2020년 작년부터입니다.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액티브 ETF가 나온 지 좀 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액티브는 펀드로 투자하면 되지, 또 사모펀드로 투자하면 되지, 굳이 ETF로 투자하는 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?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그렇게까지 주목을 하진 않았고요. 근데 그 흐름이 바뀐 게 바로 작년이고,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주자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님이었죠. 네, 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여기 보시면 2021년,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뱅가드 다음으로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고, 또 이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뱅가드보다 아크인베스트의 순유입액이,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 게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뱅가드와 아크인베스트의 그 규모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트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, 또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기술주들 중심으로 컨셉을 잡은
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죠. 그러면서 2020년은 굉장히 액티브 ETF에는 의미가 있는 해였는데, 이 미국 신규 상장 ETF 중에 절반을 넘는 게 액티브 ETF였어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, 원래는 이제 ETF 시장에 패시브 ETF가 훨씬 더 많았는데, 처음으로 패시브 ETF가 액티브 ETF,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의 신규 상장 수를 뛰어넘은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액티브 ETF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. 미국에서 이렇게 액티브 ETF 바람이 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주식형 액티브 ETF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. 이전에는 액티브 ETF가 있기는 했는데 뭐 채권형만 있던지 아니면 정말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액티브 ETF가 아니라 AI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진정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는 아니었다.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 이렇게 2021년 5월이죠 다. 올해 들어서는 정말로 사람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액티브 ETF들이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사실은 캐시우드, 미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시우드가 이끄는 그 아크 인베스트, 그리고 그 운용사의 기술주 펀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한 액티브 ETF들도 뭐 신재생, 미래차, ESG, 뭐 BBIG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술주 중심의 테마형 ETF들을 액티브 ETF에서 많이 컨셉을 잡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국내 상장 주식형 액티브 ETF랑 미국 상장 액티브 ETF랑 조금은 규정이 달라요. 뭐냐면 미국은 액티브 ETF라면 이 투자 종목을 맨날 공개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한 달 뒤 뭐 이런 식으로 펀드처럼 좀 늦게 공개할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종목을 액티브 ETF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패시브처럼 맨날 공개를 해야 되고요. 또 미국은 이 액티브 ETF라고 하면 기초지수와 상관계수,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, 한국의 경우에는 기초지수와 상관계수를 0.7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조금 기초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사실 이런 점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액티브 ETF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투자 종목 매일 공개하는 것도 미국처럼 좀 숨길 수 있게 해주고, 또 기초지수와 상관계수도 0.7이 아니라 좀 더 낮아도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요 액티브 ETF는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냐. 왜냐면 뭐 우리 패시브 ETF 할 때는 그 지수의 규칙을 봐야 된다, 뭐 담겨있는 종목 봐야 된다,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, 이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을 맨날 공개하니까 어떤 종목 담겨있는지 보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ETF의 컨셉이 뭔지 또 보셔야 될 거고, 그리고 아무래도 운용력이 직접 주식을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용사의 운용력, 그리고 운용력의 과거 성과, 이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펀드 운용을 했는지, 그 액티브 펀드에서 성과는 어땠는지,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셔서 액티브 ETF를 고르시면 좀 더 괜찮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